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몇 가지 질문이 이제 몇 가지 또는 이제 발전하신 과정 중에서 열심히 질문을 모았는데요. 일단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무튼 선택이었죠. 아니면 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국민이 이런 선택하도록 혹시 뭐 조정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개 과정이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해서 뭐 경제 분야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분야라든지 또 제도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좀 얘기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제 잡아서 한번 하실 수 있는 게 뭔지, 과거를 심판한 건지 아니면은 미래를 소망한 건지 그런 얘기나 등등 해가지고 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에 특징이 180이 나오.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불가능하거든요. 중간 선거는 우리 조진동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견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하기 좀 힘든 결과인데,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이번에 관해서요? 강제는 아니고요. 생각 있으신 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조 교수님 하시겠어요? 예. 아니 하실 분만 하세요. 듣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정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네. 예. 뭐 이게 계속 틀리는 사람이 많이 죄송합니다. 한 2분씩만 이렇게 간단해서 2, 3분 정도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 민주당이 이제 압승할 수 있었던 원인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민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이라는 게 적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018년부터 19년 해서 이제 19년에 이제 주로 얘기되어졌던 게 바로 이제 조국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이 이제 존재했고요. 이 진영 논리가 이 선거 기간 속에서 계속 주요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큰 어떤 울타리가 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진영 논리가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공약의 우선성을 갖다가 감소시켰다. 무조건 진영에 의해서 나는 이 진영이야라는 그러한 어떤 인식 속에서 무조건 투표장으로 참여하게 하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언론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코로나19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이거는 중요한 변수 아닐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코로나가 중요하다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러한 진영 논리에 기초한 정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제한하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중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그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새로운 지적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불편 없이 10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뭐 이야기 이미 한 거긴 한데요. 저는 그 부분보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19가 투표율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진영 대결이 이렇게 좀 심하게 지금 좀 모멘트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 진영 대결을 더 불을 붙였던 거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같이 나왔을 것이냐 질문을 해봤는데, 그 전에 여론조사든지 쭉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이제 정치학자들이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원인을 찾아내겠죠. 당들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원인에 대한 우선 질문이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 심리라든지 마음에 미친 어떤 판단에 미친 그 인과관계를 어느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사람한테 미치는 어떤 감정 같은 게 아,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런 그런 게 아니고 개인한테 병으로서 미친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라든지 옛날에 미국 애들 9/11 나서 조지 부시가 재선을 하는 거 결정적으로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사실 지지율들 나오는 거 뭐 이태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위기 상황이 와서 이태리 같은 경우 그 총리가 정말 대응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지지율이 75%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많은 나라들이 결집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금 잘한 케이스로 전 세계가 칭찬한다고 2주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정부를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야당이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우리도 돕겠다는 식으로 했더라면은 오히려 더 이런 심판론에 돌을 지켰을 텐데 사사건건 다 발목 잡는 이야기만 했고 건설적인 제안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 그 재정 건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갑자기 더 돈 풀자고 앞이 안 맞는 이야기하고 뭐 재정의 20%를 돌려서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더 저기 합리적인 노층에 있던 사람들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막말 이런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코로나19를 빼고는 선거 결과 투표율이라든지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분의 의견. 저 말씀해 한 주시죠. 가지만 좀.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저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력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 지점을 좀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또 승리가 보여집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면 그 가장 핵심적으로 위협을 느꼈던 그 지역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관계는 잘 보여지지 않았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지 마시고요. 네, 지금 뭐 그걸 퍼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말씀하신 구도에 짜여져 있는 고정적인 표정이 물론 있으면 지역주의라는 것도 지역주의뿐만이 아니고 보수 예. 진보에서 고정적인 표가 있는 데서는 코로나19로 영향을 줘도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 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고 결정적인 게 이제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 나타난 접전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 뭐 민주당 후보들 적폐 세력들 청산하고 어쩌고 하면 민주당의 적폐 의원들은 하나도 청산 안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자, 여기서 뭐 굳이 결론까지는 없어도 되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분석하는 어떤 자료로서 뭐 생각의 어떤 재료로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저는 연구자분들께서 이번 무당층의 움직임을 한번 부자해 주셔서 분석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19와 진영 논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코로나권에 있어서는 안팎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진영의 입장이 있으면 이미 판단은 다 돼 있는 건데 동상 TK 쪽에서는 무당층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정확하게 진영 위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평가를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 무당층의 평가가 투표율도 올리고 민주당 지지나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데 그 시각에서 그 두 개를 꼭 구분할 문제는 아닌 듯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정치 통합민주당 앞서 말씀드린 바른미래 국내나 이쪽에는 많이 낙선을 하셨어요. 근데 진보정당 쪽을 굳이 따지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날씨가 녹색당인데요. 미래당 등등의 원외정당의 지지율까지 아예 못 봤는데 정의당은 사실 예상보다는 낮게 받은 거지만 지난번 총선 결과보다는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야당 심판에서 꽤 컸던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촉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거시적인 한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 흐름 속에서 이걸 증폭시키고 특히 아까 성철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도층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참여하고 꽤 여당한테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서전에서 이게 마치 보수하고 싸우는 게 진보 정치인으로서 한국에서 정치한다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꼴차는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중도층까지 이게 순간적인지 아니면은 진짜 중대 선거로 해가지고 거대한 이 변화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균형 아니면은 보수가 워낙 개멸하면서 지금 진보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의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17대 총선 이후에 이제 강원택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최진영 교수도 그렇고 논문을 지역주의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사실 저희가 분석한 걸로 보면 2004년이죠. 17대 총선 이후로 지역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상당히 보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였냐? 영남 지역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였습니다. 특히 PK 지역. 이 얘기는 뭐냐면 1등만 뽑는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1등 뽑는 걸로 하면 한 표라도 1등이 되니까 어차피 이 지역 구도에서는 압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3당이 승리하기는 어려운데 약간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호남은 세대나 이념 차이가 없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젊은 분이나 다 진보예요. 동질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냥 이념 세대 이런 차이가 없이 꾸준하게 찍는 거예요. 그런데 영남은 안 그래요. 영남은 젊은 세대들이 진보고 진보 세대들은 보수 정당 안 찍습니다. 그런 추세가 2004년부터 나오고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대구에서도 그렇고 뭐 이거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전하고 굉장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승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득표율 수준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저께 개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이 이기는 데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다음에 대부분 계속 졌지만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기는 지역은 다 경합 지역이었어요. 몇 프로 안 되고 그런 그 흐름 자체가 이 영남에서도 그런 득전지가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 더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지형이 굉장히 변화도 있었던 거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 정도의 압승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촉발시킨 거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호남은 안 변하니까 호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동질성이 강해요. 세대 이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60대 이상 분들도 영남의 20대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했습니다. 그거를 지역주의라든지 그 거주지라든지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이념 세대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변화에서 영남 지역은 굉장히 변화가 있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가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대충 이제 왜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중심이었다는 것좀 감을 잡으시죠. 결과는 지금 180석이에요. 과반수도 넘었고요. 그다음에 소위 패스트트랙에서도 전혀 그칠 것이 없는 이제 의석을 확보했어요. 중요한 게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여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이제 예상을 해야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도 2년 남았는데 이제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먼저 행보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여당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좀 예측을 좀 해보셔. 특이한 지금 이 지지 기반을 가지고서 행할 이 여당의 모습, 여당과 정부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우리 시 기자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민주당이나 미래당은 아예 그냥 뭐 개혁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는 단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안 합니다. 네. 주택 임대료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20대 때를 공약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그게 뭐 박범계 의원인가 그 KBS에서 인터뷰 나온 거 봤는데 뭐 야당이 안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이라는 데그 책임을 떠넘긴 거죠. 근데 이게 패스트트랙 정국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을까? 결국에는 이게 의지의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다 정확하게 또 나오는 게 경실련에서 총선 앞두고 그 민주당의 그 정책 질의를 보냈는데 집값이 하락해야 하나, 뭐 분양제 도입해야 하나, 뭐 재벌 체제 자율화에 대한 입장, 뭐 재벌 총수 사회편지 반지를 위한 기집애 소수 주주 동의 여부 이거에 대해서 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하겠다는 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모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고 그리고 21대 총선 공약 첫 번째 공약 민주당 공약이 뭐였냐면 무료 와이파이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약으로서 뭔가를 이슈 파이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좀 뭐 주택 정책 공약이나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뭐 청년 신혼부부 주택 뭐 10만 원 늘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엔 그게 그냥 지금 하는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거고 공약이나 실제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전혀 내보이지 않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배지를 달고 들어가서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데 그걸 할까에 대해서 의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외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잠재적으로 이게 자생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개혁 이제로 나가긴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아까 전에 빠뜨린만 두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현이 말씀해주신 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 경실련에서 정당에다가 문의를 받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한 7개 핵심 공약 입법상 문의를 했는데 정당에서 답변한 거하고 국회 대의원들이 답변한 게 굉장히 달라요. 후보자들이. 물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뭐 다 하겠다고 말할 유인들이 있어서 영혼 없는 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남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그 개혁 입법들을 하겠다는 의원들 개개인들에게 시민단체를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180석 안에서 그 안에서도 개혁적인 의원들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연대해서 낼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뭔가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발제하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망 중에 하나는 한 1년쯤 있다가 그 민주당이 분열돼 가는 게 좀 있다고 봐요. 지금 대권 후보가 유력하신 분을 계속해서 민주당 쪽과 그분들하고 잘 연합해서 갈 수 있을까? 그것도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되는 부분에서 또 한 번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뭐 결국은 정치 모든 게 정치화되면서 경제 문제 이런 것도 다 안정적인 관리가 되면서 개혁적인 것들 거의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말씀을 동의하고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안 한다 뭐 이런 의견이 이제 지금 두 말씀해 주셨고요. 대선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살짝 언급하기로 하고요. 지금 뭘 혹시 하겠다는 의견 가지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이건 할 거다 뭐 이건 최소한 이런 쪽으로 갈 거다 왜냐면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좀 이런 게 예상된다 하시는 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수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악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 180석 가지고서 안 한다. 국민은 바보 된다 소리인데 한다는 의견 가지신 분 혹시 좀 이거는 할 거다. 우리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할 거다.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핑계 댈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공약집을 보면은 이게 비겁한 건데 선거제도 개혁도 그렇고 뭐 공수처 검찰 개혁 뭐 이런 공약집도 늦게 냈지만 그게 선관위 10대 공약에 양대 정당이 없어요. 예, 그렇게 그걸 갖고 그렇게 싸우고 그랬으면서 10대 공약 내에 없습니다. 선관위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민생 뭐 챙긴다라는 부분들은 슬로건처럼 해놓고서는 주인은 그러니까 본말 전도된 거죠. 주인은 정치적인 아젠다로 싸우는 이런 모습일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도 잘 예의주시하면서 비판을 하고 이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도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약간 진짜 정치적인 논리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좋은 정책도 하다 보면 반드시 정책이라는 건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 하고 좋은 이미지만 갖는 정치가 사실은 선거에서는 유리합니다. 예. 뭔가 추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절대 피해받는 사람이 수혜받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예, 받았으니까.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 어떤 정책으로 피해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제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강력한 지지자들이라든지 서포트라든지 이 표심이 엄중하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특히 민생이라든지 코로나 일부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해서 그렇게 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워낙 강력한 내부 그 지지자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강력한 요구라든지 그래서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흡수돼서 지금 압승을 한 건데 당내에서 소수의 강경적인 입장에 너무 이끌려가지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뭐 속도라든지 뭐 범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미스매치가 되면은 이 지금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이 유권자들하고는 또 다른 중도층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결국 대안이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나마 나은 대안이 현 정부고 현 대통령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마지막 힘 실어주기 그다음에 보수 야당에 대한 마지막 심판 같은 느낌을 이번 표심에서 보여준 건데 다시 이제 좀 흔들리고 유동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할 거면 빨리 이 표심이 있었을 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할 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농계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이 아니고 지금 검찰개혁 이야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하고 정치가 전공이 아니라서 자꾸 하고 이야기를 회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극성 지지자들 뭐 이런 이야기에서 하니까 검찰개혁 명분으로 해서 정권하고 검찰이 굉장히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선거 관련된 그 사건들도 있었고 과거에 그리고 라임이라든지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검찰하고 앞으로 정부하고 마찰을 굉장히 빚어서 안 되고 그게 이제 개혁이나 이런 쪽을 집중해서 하기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경제 질서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지금 양당 외에 교섭단체가 없게 된 상황이죠. 신당하고 미래한국당은 모 정당을 들어가겠다 결론이 이미 다 밝혔는데 실제 그렇게 갈지 봐야 되는 거죠. 특히 공수처장 공수처 설치 둘러싸고 아마 가장 당면에서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공수처법상 교섭단체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19명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명을 꽂아서라도 공수처장 임명 프로세스가 다시 또 이제 걸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 그러면서 다시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싸는 논란이 더 가중될 듯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봤는데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어 사드 문제도 그랬고요. 금사분리 문제도 마찬가지. 인터넷 정부의 생각법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 강하게 반대하다가 사드 조치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정부 들어서 그걸 시행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아주
문제 제기하다가 기권하는 방식으로 처신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 느낌은 이번처럼 공약 정리하는 것도 공약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눈치를 안 본 선거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거다, 비난이 있을 거다 해서 개의치 않았다. 전형적인 지지자 중심 정치인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안 할 거다. 저희가 계속 확인한 지 4년 전보다도 공약 자체가 부족하거나 한 거는 너무나 명료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겠다는 것도 지금 입법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고 달라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다라고 저희 각오를 다지는데 이게 전반적인 여기 나오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한마디로 이제 편하죠. 의사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아주 둘 다 약속하네요.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거의 이런 분위기면은 사실은 압승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진보 정권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정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줄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토론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좀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나 이쪽 국민 민생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국민에서 뭘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고 정치는 또 다르죠.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동물국회 말씀도 해주셨는데 내가 볼 때 좀 총선에서 동물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던데 그래도 또 다른 동물이 나오는지 이 부분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실래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래요? 이제 정치 이제 국회 행태가 어떤 모습이 다른지 한번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부드러워지든지 아니면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김 교수님 하실래요? 네,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과연 개혁이 이루어질 거냐? 저는 이제 뭐 정치학자다 보니까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바뀔까? 어떻게 좀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뭐 다른 분들이 다 공감하듯이 전혀 바뀔 건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공약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 공약이 솔깃하더라고요. 거기는 다 정치 개혁이더라고요. 새로운 정치를 위한. 그래서 참 추제 일관성이 있는 정당이구나.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농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도 선관위에다는 공약을 제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의 그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마찬가지로 정치개혁과 관련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나 국회죠. 국회의 어떤 뭐 생산적인 국회를 하든 원활한 국회를 하든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개혁,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또한 그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이 보여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협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협치에 기초한 운영을 하겠다. 정치라는 것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치에 대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기존 정당, 특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이라든가 그렇게 그 협치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요구에 대한 강한 어떠한 측면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처럼 180석이라는 거대 공룡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 공룡은 남들을 포용하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 갈등의 어떤 모습들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더 비관적인 형태 속에서 제대로 그 민생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의 요구 또는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요구가 법으로 제정되어지거나 개정되어지고 정책화되어지는 이러한 반응성의 정치는 굉장히 또한 약화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후퇴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분 정치 쪽에서 또 변화가 있을까요? 예, 조시 한번 진행하시죠. 저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돼 났을 때 이해가 참 안 됐던 부분이 논리적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이전 발표에 적폐청산을 하겠다, 그다음에 협치를 하겠다,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 이 논리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적폐청산이라는 게 피하 구분을 하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럼 협치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거 국민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니면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 지도자급의 브레인들이 생각하는 이 논리 구조는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했죠. 뭐냐면 적폐는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 대통합이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피아를 구분하고 아예 저쪽을 완전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국민 대통합을 이끌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치도 지금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하고 하겠다는 거지 지금 협치하고 국민 대통합하겠다는 비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걸로 보면은 그런 이제 와서 이제 협치나 국민 대통합으로 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전히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거니까 피하 구분하고 진짜를 모으기 위해서 이랬는데 선거 이후에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보수야당 많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떨어지셨어요. 기존의 분들도. 그리고 품격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약간 막말한 품격을 좀 그런 분들도 많이 나가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보수가 위기인 상황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더 결속해가지고 강경하게 더 투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을 그 논리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 보수 야당이 바뀌면은 협치와 상생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영역들 민생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통해서 조금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보여주고 이러면 이거 공이 여야가 이제 같이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국 정치가 좀 바뀌고 있구나.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것을 원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동물국회와 이런 것들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역시 그 키는 지금 국민들한테 압승을 몰아줬지만 향후 전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그 키는 보수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중요한 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내가 볼 때 이제 특필도 별로 하시고 싶어 하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정리하시죠. 정리하시는데
이제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요. 바람이라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라도 이거만이라도 꼭 해줬으면 좋겠다. 180석 가졌으니까 니들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해줘야지 국민한테 이거는 니들 양심 쓰는 거라도 해라.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밖에 마음에 드셨더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계셨으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시민단들께 쭉 한번 볼까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대를 하고 좀 바랬으면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미터의 그 공약 이행도를 보면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이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촛불 정부라는 그 대의를 가지고 자신들이 촛불을 정신을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정부가 수립되면서 약속했던 그 공약들 최소한 절반 이상은 어느 정도는 좀 완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바라보는데 사실 지금 그것 중에 상당수가 지금 그냥 유야무야 뭉치고 있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큰 힘을 가진 여당의 입장에서 좀 이런 것들을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좀 일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이니까요. 180석 가졌으면 그 야당 핑계하기 되게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예상은 현실 유지적인 정책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서 정책들을 좀 추진해서 긍정적인 걸로 국민들한테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상대가 부정적인 거라는 걸로 간사에게 기대서 또는 핑계대는 걸로 하는 그런 방향을 좀 버려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야당한테 바람은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발목 잡고 비판만 하고 과거 방식 유지하는 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개별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걸 좀 깨닫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비판할 건 하고 정책 개별을 좀 해주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단체들 저희 소속인데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차등 요건이나 인터넷 전문의 통해서 개정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반개혁적인 작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개혁적인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나가서 그 극우 정치가 연결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정말 미약했고 정말 모래알 같았던 보수 정치가 진보 정치 자체도 개혁이 됩니다. 그 진보 정치 또는 세력이 대멸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중심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어릴 때보다 크다. 굉장히 저희가 어깨도 무겁고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여당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가능하게 실현 가능한 정치적인 동력은 확보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정치 공방을 하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뭐 핑계대고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민생이든 정치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이번 기회에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당론으로 지도부 아니면 뭐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회의원들이 뭐 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도 국회법에도 다 보장하고 있는데 진짜 21대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들도 뭐 해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디베이트를 하면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으면 다수결로 표결로 밀어붙여도 논란이 적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다 해서 합의된 거니까 그런 절차하면 다수결로 하면은 승복해야죠. 민주주의라는 게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민주주의가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 정도의 절차를 갖고 뭔가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자원들은 몰아줬으니 이번 21대 국회에 그것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들은 역시 국회의원들의 몫인데 좀 잘했구나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지구촌은 어떻게 보면 뭐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뭐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불평등의 문제가 지구촌의 위기에 중요한 한 꼭지가 될 것 같고요. 이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치학자로서 그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치 개혁이 바로 그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이죠. 이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일지 뭐 이러한 예측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수혜자가 됐고요. 따라서 그러한 수혜를 받은 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더 개혁적인 그러한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러한 180석이라는 그러한 충분히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하에서 좀 우리가 정치 개혁에 대한 그러한 비전들을 좀 만들어내고 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에서 시민사회의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들을 강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면에서는 아마 코로나19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관한 위기를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지금 정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비어 있는지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역할도 실종돼 있죠. 이런 전체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 사회 지금 특히 그럴 텐데요. 기재부 중심의 관료 중심주의 굉장히 더 확대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 편의주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른 인권 침해도 당연히 수반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정치의 복원이 가장 급한 게 아닌가. 지난 20대 국회 때 실종된 정치의 복원. 그 측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패스트트랙 국면에 상임위 이 의원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이 모든 판단을 부과하고 검찰의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사보임 할 때도 원내대표가 이거 검찰 들고 가서 이 사보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검찰에 가서 묻습니다. 20대 국회가 그랬는데 제발 21대 국회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정치가 복원되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이건 당면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고 당면에 21대 국회 기본 원칙이기도 할 텐데 정책까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빠지는 사실 개헌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불평등 문제도 있을 거고 앞서 기후 문제, 젠더 문제 굉장히 많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 자꾸 열린우리당 시절 17대 국회가 떠올라서요.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도 하고 한미 FTA 얘기도 하고 사법 개정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사회 반발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같이 망한 것처럼 지금 그 일부 정치 세력이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 잘 모르고 여전히 그 본인들의 정책에 반대했던 세력 탓을 돌리는 일이 지금 20년이 돼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시민사회와의 저는 필요하다면 협업을 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좀 결의를 가지고 21대 국회 제대로 응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으네요. 현재 이 거대 여당 정권의 정체성 문제이죠. 촛불 진보인가 보수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는 어떤 개념 정리를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그런 문제를 사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서 다들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촛불로 등장했고 그렇다면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다 같이 즐거워해야 되고 개혁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거고 국민 삶이 좋아질 거고 국민의 주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문가 분들을 모셔보니까 오히려 마음만 더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의 어떤 구성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치열한 어떤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어젯밤에 다들 잠을 못 주무시고 결과를 보시느라고 하셨을 텐데 아무튼 어려운 기대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오셔서 평소에 가지신 귀한 생각들을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신 데도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같이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프로하고 하시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들 비관적인 이야기하면서 좀 침울한데 저는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가능한 결과 중에서 베스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너무 농담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부정정한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런 스테이터스코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변화의 기회가 없었거든요. 죽이 되든 박이 되든 뭔가 바뀔 수 있는 물론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뭐 어정쩡한 결과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뭐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또 시민사회들이 힘을 내서 그 기회를 잘 살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지막 희망의 저기를 바라보면서 자, 이상으로서 우리 프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